자, 오늘은 용산전자 매입전표 관련해서 329페이지부터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9페이지에 3번 문제 할 차례인데요. 매입거래 3점짜리를 보면은 이렇게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자, 계산서인데 파란색 계산서는 매입 계산서예요. 뭘 매입했느냐 보니까 여주 쌀을 매입했습니다. 네. 자, 밑에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죠.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관악농협에서 구입하였다. 그렇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비단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건전지가 다 됐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서기 때문에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계산서는 면세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계산서를 받아오면 되죠. 그리고 이 계산서는 이제 매입 계산서니까 50번대의 면세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25일이죠. 자, 입력을 해볼까요? 네, 날짜는 9월 25일입니다. 자, 여기다 25일 입력하시고 몇 번일까요? 유형이 몇 번이겠어요? 그렇죠. 53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3 입력해 주시고 품명에는 여주쌀이라고 입력을 그 계산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가로 열고 청정미죠. 수량하고 단가는 20kg, 20kg가 규격이구나. 10개, 수량 10개, 단가는 5만원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죠. 그리고 거래처는 관악농협이 되겠고요.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해줘야 되죠. 1번.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외상미수금란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 설명에는 없지만 자료 설명에 없을 때는 증빙을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 증빙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처럼 50만 원이 외상미수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외상으로 분계를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산전자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쌀을 파는 회사가 아니죠. 외상 분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혼합 분계로 해야 된다. 3번 해주시면 돼요. 혼합 분계. 자, 그래서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자, 아까 자료 설명을 봤더니 이 쌀을 왜 샀죠? 직원 식당에 사용할 거죠. 네,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면 돼요.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내 식당에 쌀 사는 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뭐 구내 식당에서 부식을 산다. 이것도 다 복리후생비죠. 근데 직원들에게 밥값을 받고 파는 건 다릅니다. 그건 복리후생비가 아니죠. 밥 장사하는 건데. 이건 다른 거고, 이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밥을 만드는 그 쌀이나 부식 이런 것은 복리후생비로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은 처리가 됐고, 대변을 우리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외상은 미지급금.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50만원 하고 마지막엔 탭을 누르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자 그랬죠. 그러면 거래처는 관악
농협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 50만 원으로 쫙 맞게 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네. 이 문제는요. 여기 유형을 53번 면세 매입으로 선택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칫하다가는 분계를 외상 분계해 놓고 요거 외상 매입금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외상 분계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다 고정이 돼 버려요.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상품을 사는 외상으로 샀을 때 또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을 때 그게 외상 매입금이에요. 네. 질문? 없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수행 내용 거기 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4점짜리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이고요. 밑에 이게 두 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수거래 입력이라고 그러죠. 자, 다음 설명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며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어요. 네, 그냥 평범한 문제예요. 네. 자, 빨강색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 매출이죠. 네, 세금이 있죠. 자, 그래서 날짜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로 꼭 날짜 매우 중요해요. 네, 10월 8일이죠. 10월 8일로 11번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11번 입력하시고 품명에서 F7을 누르거나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야 요 팝업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노트북 엔터 10개 엔터 600 플러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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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엔터 10개 엔터 500 플러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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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네. 엔터로 한번 지나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 탭을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노트북 외라는 품명으로 들어가고, 혹시 내가 수량이나 단가를 잘못 넣는지는 이 합계 금액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계 금액을 보니까 1210만 원이야. 예. 그러면 세금 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1210만 원인가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있는 합계 금액으로 맞춰보더라 이거죠. 자, 이제 거래처 공급자가 누구냐? 공급 받는 자가 누구냐? 현우. 우리가 매출자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까 평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라 그랬죠? 1번 전자 입력 그냥 해버려라 이거. 자,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혼합 분계로 해서 차변을 보통 예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3번 보통 혼합으로 하시고, 자, 대변에 뭐가 오는지 보시라고 그랬죠.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자, 이제 차변 3번 차변 넣은 다음에 보통 예금은 103번이죠. 여러분 100일 102 103은 외우셨죠? 이제 100일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 예금이다. 자, 금액은 1210만 원이죠. 12100 플러스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이건 이 코드 거래처 코드를 현으로 그냥 두게 되면은 감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요? 서울은행으로 꼭 바꿔줘야 된다. 서울은행 안 바꾸면 여기서 1점 내지 2점 깎여요. 네. 그래서 여기 분계까지 다 맞았는데 거래처 안 바꿔가지고 감점 딱 되면은 네, 여러분 좀 서운하죠? 그래서 거래처까지 꼭 마지막까지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수행 결과 나오고. 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4점짜리다. 자, 파랑색 전자세금기 단서 매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품목명이 우리는 지금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타이어 교체래. 이것도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승용차 2000cc짜리 타이어 교체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기 단서이다. 단 주식회사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 과목 알려줬어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되죠? 차별의 비용 처리할 때, 밑에 분계할 때.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기 단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세금이 있고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51번 유형이 맞는데 이거는 지금 2000cc 승용차, 즉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 유지비란 말이죠. 그래서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 승용차니까 못 받죠. 그래서 54번 유형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자,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합니다. 16일 날 10월 16일이 되겠고, 유형은 54번 불공 유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불공제 사유는 무엇인가를 정해야 하는 팝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죠.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그리고 밑에 선택. 자, 분명히는 그대로 써줘요. 타이어 교체. 수량 이런 거 없죠? 공급가액에다가 30만원. 거래처는 공인 엔터에서 공인카 서비스. 전자세금기 단서니까 1번. 자, 대금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자료 설명에는 없지만 세금기 단서 아래를 보니까 이것도 외상으로 했어요. 33만원을.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우리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분계 할 수 없다. 3번 혼합분계 하셔라. 혼합분계. 자, 타이어가 상품 아닌 거 확실하죠? 그래서 거기 자료 설명에서 우리 회사는 차량 이런 것들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다른 회사도 다 이거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요. 자, 그래서 개정 과목을 바꿔주시라 이거예요.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은 아까 우리가 쌀 사고 외상한 거하고 똑같아요. 타이어 교체하고 외상했으면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만원. 밑에 부가세 분계가 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불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요 3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급가액하고 더해져가지고 비용 처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저 3만원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차변의 자산으로 잡혀야죠. 그렇죠? 못 받으니까 비용에 더해진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행 결과 우리가 처리한 거하고 똑같죠? 이게 4점이었나요? 4점. 이렇게 실기 문제는 3점 내지 4점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FAT 1급에서. 근데 TAT 2급에 가면 7점, 8점짜리도 있어요. 하나가.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매출거래 3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이런 거 보면 이제 딱 신용카드처럼 생겼죠. 요즘은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이런 뭐 구멍 뚫려 가지고 이렇게 찍찍 나오는 그런 프린터가 아니라서 이런 영수증 보긴 좀 힘들죠. 지금은 가멸식인가요? 가멸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예, 옆에 이렇게 구멍 같은 거는 안 뚫려 있는데 아무튼 뭐 과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지금도 이거 쓰는 기계가 있어요. 찍 하면서 나오는 거.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효안 상사의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이랬어요. 자, 판매한 거예요. 예. 여러분 판매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부 다 메인 매출전표에 넣으라고 그랬죠. 매입은 따지는 거예요. 매입은. 네. 판매하는 것은 무조건 다 메인 매출전표에 넣어야 돼. 그래야 정부가 세금을 다 걷어들이지. 판매에 대한 건 판매했다는 것은 무조건 다 메인 매출전표에 넣어서 좀 세금 좀 신고해라 이거. 매출세액을 늘려야 되니까. 자, 근데 이거는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메인 매출전표에 들어가는 게 맞고, 거래처가 효안 상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확인하시고 10월 24일 날짜 확인하시고, 자, 24일입니다. 매출은 매출인데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예요. 그러면 17번으로 가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 17번. 그리고 카드사는 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거기 매출전표에 있는 현대카드라는 카드 종류를 확인해 가지고 현대카드사 같은 회사를 선택해 줘야 돼요. 확인. 자, 품명에다가는 컴퓨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수량 단가는 알 수 없고요. 공급가액에다 여러분이 뭘 입력하느냐?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은 합계를 넣어줘라 이거예요. 공급가액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합계는 572000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딱 쪼개져 가지고 합계 금액으로 들어가요. 특이한 거예요 이게. 네. 현금 영수증은 이제 FAT 1급에는 현금 영수증은 안 나와요. 근데 TAT 2급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거에서는 현금 영수증도 나올 거예요. FAT 1급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만 나오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다 여기 전표에 입력할 때는 합계 넣도록 왜 그럴까요?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놨어. 요 프로그램 환경 설정을. 그러니까 환경 설정을 바꿔서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공급가액만 넣는. 그렇게 바꾸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장의 프로그램 세팅도 우리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요 세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겠고. 거래처는 효안상사죠. 효안상사. 그렇죠? 예. 거래처에다가 또 현대카드를 쓰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카드 거래처가 아닙니다. 여기 거래처는 여기에 있는 이 메인 매출 전표의 여기 거래처는 우리 상품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예요. 네? 만약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식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처럼 팔았다, 컴퓨터를 팔았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사간 회사. 전부 다 거래, 그야말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예요. 아까 신용카드 같은 거 이거 카드 선택했을 때 그거는 카드사죠. 그거 잘 구분하시고. 자, 전자세금란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신용카드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방향키로. 그리고 카드 결제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카드 분계라는 거 4번이라고 나와 있죠. 4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잡혀야 돼. 외상 매출금. 왜 그러냐면 요 카드 대금이 오늘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이걸 외상 판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래처는 효안 상사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회계에서의 거래처는 현대카드사가 되는 게 맞아요. 현대카드사에서 우리는 이제 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부가세 수금은 부채의 증가요.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이다. 컴퓨터를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맞다.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요 분계를 눈에 자꾸 넣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손으로 쓸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돼. 손으로. 자, 그러면 요 문제 마무리가 되었나요? 어디 다른 지시사항이 또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자, 수행 결과도 똑같죠? 17번 카고하라고 했고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7번 자, 매입 3전짜리인데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로 뭘 매입했을까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궁전한식에서 영업부 회식했어요. 궁전한식에서.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가 국민카드예요. 이걸로 이 금액을 결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매입인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죠. 이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우리 직원들 회식비니까 이거 접대비 아니죠? 복리후생비 지출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공제 받으려면 매입 매출전표에 넣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 잘 확인하시고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57번이 되겠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이니까 카과 매입이라고 해요. 자, 물음표 단수 눌러서 카드사는 어느 카드사를 썼다? 국민카드사죠? 국민카드로 제출을 했어요. 확인. 자, 여기에는 영업부 회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습니다. 12만 원. 그러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맞게 쪼개졌죠? 그 다음에 거래처 명에는 궁전식당을 써야 돼요. 궁전 한식을 여기다가 국민카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계는 역시 4번 카드 분계하면은 아까 카드로 매출을 했을 때는 외상매출금으로 자동 분계가 일어났죠. 이건 카드로 매입을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냐 미지급금으로 잡혔네.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카드 매입은 기본 계정을 미지급금으로, 카드 매출은 기본 계정을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해버리면 이게 미지급금 잡히겠죠? 그럴 때는 저 카드 분계하면 안 돼. 혼합 분계해가지고 외상매입금으로 그때는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는 왜 환경 설정을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상품 매입할 때 법인카드로 매입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개 법인카드 쓸 때는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법인카드 안 쓰고 이렇게 나가서 뭐 문방구에서 소모품 같은 거 살 때라든가 식당에서 뭐 회식 같은 걸 할 때든가 거래처 접대를 한다든가 이럴 때 법인카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다 매입이면 미지급금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신용카드, 법인카드는 주로 다 이런 일반 것 구입, 뭐 비품을 살 때도 신용카드 썼다. 그거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우리 회사의 거래 유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잘 맞도록 해놓고 쓰는 거죠. 자, 맞는 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영업부 회식비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인데 거래처는 궁전한식이 아니라 국민카드가 돼야 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잡혔어요. 우리가 여기 카드사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이거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 처리한 거 맞죠? 차변의 상품 요걸 고쳐야 된다 이걸. 복리후생표.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원래 이렇게 하고 나면 커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그 품명하고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이 잘 매칭이 되는지 그거 바로 여기서 분계 유형 선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거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업부 회식인데 여기 상품이라고 돼 있으면 벌써 딱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딱 바꿔놓고 그 다음 나머지 거 위로 가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래서 7번 문제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계 처리를 해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24점 문제가 여기까지예요. 이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용산전자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좀 쉽게 쉬운 거예요. 최근에 출제는요 이거보다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다 배운 거 내에서 나오긴 하는데 조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올해 2019년도에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가 2019년도 거 한두 개 정도 풀어보시면 알아. 아, 요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자,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가 8점이에요.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 대해서 앞에서 주식회사 3일 패션을 통해서 결산 수정 분계 조금 해봤죠. 수동 분계 또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이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대체로 그 범위 내에서 나오긴 하는데 지금 뭐 3일 패션의 그 결산 수정 분계 경험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문제들 계속해서 많이 풀어볼 거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결산이 한두 문제만 나와요. 한 개는 아니고 두세 문제만 나오니까 보통 두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수동 결산하라. 얼마나 친절하냐 이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수동 결산할지 자동 결산할지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시험에서는 수동 결산하시오.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망설이지 말고 이거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수동 결산하라는 것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수동 결산을 하라는 거냐? 10월 1일 날에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1년분을 6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보험료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도. 결산일 기간 미경과 분에 대하여 결산일에 아직 기간이 미경과한 분에 대하여 정리 분계를 하시오. 월할로 계산할 것. 일할로 하라 그러면 한 달 그 큰 달 작은 달 일수를 다 세야 되는데 FAT 1급에서는 일할은 원하지 않습니다. 월할로 나와요. 그러면 미경과된 월이 몇 개월이냐? 요 기간만 보면 딱 나오죠. 내년 9월까지니까 9개월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산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시점에서 하는 거니까 12월 며칠 날 하든 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9개월치다. 그러면 9개월치 보험료를 계산해라 이겁니다. 자, 1년치가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60만 원 곱하기 9달 나누기 12달 하면은 이게
9개월치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계산기를 바로 잡고 두들겨 보세요. 1년치 60만 원을 9달로 곱한 다음에 나누기 12달로 해봐라 이거. 그럼 얼마 나옵니까? 이거부터 정확히 계산해내. 45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밑에 답이 있으니까. 네. 밑에 답이 있으니까. 네. 보험료에서 45만 원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10월 1일 날 60만 원을 보험료로 처리했지만 결산일 날 12월 31일 날 대변의 보험료 45만 원을 기록해 가지고 비용 취소시키고 그 부분을 자산으로 잡아주는데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다 이거예요. 선급 비용.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연자, 이연시킨다, 차기로 이연시킨다 하면은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죠. 이론 문제 풀 때 이런 원리를 알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쉽게 답을 콕콕 찍어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이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선급비용 45만 원,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요. 821번 45만 원. 이렇게 하면 4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 이렇게 수동 결산 하나, 자동 결산 하나, 예,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 편이에요. 자, 자동 결산도 4점짜리인데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1200만 원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습니다. 이 말을 안 해줬으면, 뒤에 이 말을 안 해줬으면 원래 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야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야 되는데 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지금 얼마 있지? 결산일 시점으로 12월 31일 시점으로 원래 조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조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하나도 없대. 예, 그러면 가서 조회해보나 마나 없겠죠. 지금 가서 조회해봐도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조회해보겠습니다. 정말 없는지.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 안에 없다 이겁니다. 장기 차입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확실히 맞는 설명이고, 그러면 요 1200만 원 이거 전부 뭘로 선택하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면 되죠. 예.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 발생이니까 증가니까 이거 대변에 쓰고, 차변은 뭘로 할까요? 차변은 이것을 미리 비용 처리하죠. 그게 뭐예요?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게 퇴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차변은 퇴직급여,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회계처리예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는 비용 발생입니다. 이거는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입니다. 부채. 예.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추정에 대한 거, 의한 거죠. 예. 추정에 의한 거.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이건 수동분계, 자동분계를 하는 게,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하라고 하는 말은 수동결산 해도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수동결산 하려면 아까 제가 여기 메모한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자동결산을 우리는 하기로 하죠. 자, 자동결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가서 합니까?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에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로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는 판매관리비 밑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란 판매관리비 밑에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예. 괄호 열고 빼면 퇴직급여죠. 아까 분계 보세요. 차변의 퇴직급여죠. 차변의 퇴직급여. 그게 대변의 충당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 충당부채. 충당금이나 충당부채 같은 말입니다. 네. 옛날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그랬어요. 지금도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그래요.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게 바뀌었어. 네. 옛날에 제가 회계 배울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예. 부채 성격을 더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얼마가 예상된다? 1200. 1, 2 플러스 입력한 다음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전표 추가 눌러요. 그리고 예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일반 전표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12월 31일자를 다시 조회해보면 이렇게 2개가 넘어왔는데 방금 입력한 퇴직급여는 3번 전표로 넘어왔고 차변의 퇴직급여 12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하나는 자동으로 넘어와요. 매출원가 대체분계.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매출원가의 인식은 자동으로 되어야 돼. 자동으로. 매출원가가 결산 때 반영이 안 되면 결산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했던 안 했던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전표 추가 단추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요것은 넘어와. 우리가 퇴직급여 입력 안 했다 하더라도 아까 거기에서 전표 추가 누르잖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와. 예, 이건 아주 자동이에요. 그냥 입력했던 안 했던 넘어오는 거야. 전표 추가를 눌러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산에 문제 낼 때 요거 문제 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손으로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쓴다?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그것이 바로 상품 매출원가예요. 그걸 계산해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얼마 또 대변의 상품 그런데 이 적요는 써라 이거죠.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말 써주고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겁니다. 중요해. 왜냐하면 이걸 수동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 자동으로 되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꼭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어떤 것이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산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8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가 몇 점이 했냐면은 자, 기초정보관리 시점,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문제 20점, 30점에다가 부가가치세 문제 24점, 그러면 54점에다가 지금 8점, 결산 문제 8점, 62점. 지금 현재 거 다 맞았으면 62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몇 점짜리냐? 8점짜리.
그래서 실기 시험이 딱 70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 맞으면 70점. 그러니까 실기만 다 맞추면 70점으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제 15개 주는 거예요. 이론 문제 15개 중에서 실기에서 틀린 것만큼 커버해라. 이론에서. 이론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 5번 8점짜리는 앞에 기초정보 관리보다도 더 쉬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FAT 1급에서는요. 앞에 10점하고 맨 뒤에 8점은 보너스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도 맨 앞에 10점하고 뒤에 8점은 그냥 보너스로 다 맞추세요. 그렇게 이것까지 맞출 정도로 노력을 안 하면 시험 분명히 떨어집니다. 네. 기초정보 관리 문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기 마지막 있는 8점짜리 요거 딱 두 문제에 8점이에요. 예,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이것도 절절맨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결산이고 뭐 일반 점표고 메인 매출 점표 거기에서 좋은 점수 도저히 못 나와요.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거. 자, 어떤 문제인가 보세요. 용산전자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부 조회 문제예요. 네. 자, 총계정 원장 조회해라. 이렇게 장부도 딱 알려줘요. 무슨 장부를 조회해라.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에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매입이니까 상품을 매입할 때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차변 금액을 보면 되지.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네, 그래서 그냥 엔터 다 치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상품 찾으면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여기서 그냥 직접 검색하겠다. 그래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끝 한 다음에 왼쪽에서 찾으셔도 돼. 예. 자, 상품이 쫙 이게 데이터가 입력돼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입력했지? 예. 시험에서는 미리 데이터 입력을 다 해놔요. 예. 그 백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입력한 게 아니야. 일부는 여러분이 입력한 것도 있고 수험생이 시험 볼 때 앞에 전표 입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백데이터가 다 있다 이겁니다. 왜 상반기 중에서 물어봤느냐? 상반기 거는 누구나 수험생 데이터가 다 똑같아. 근데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앞에 시험에서 막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답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일부러 그쪽에서 내는 거예요. 자, 상품을 매입하는 건 차변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전기 2월 빼고 어느 달이 제일 크냐 이거예요. 예. 딱 보니까 1월 달이더라. 그럼 답이 1월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1월에다가 이제 시험지니까 딱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체크를 해놓든지 해놨다가 여기 이제 요 교육용에는 그 단추가 없는데 여러분 시험 보는 프로그램에는 여기에 이 자리에 단추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답안 작성이라고. 그래서 요 단추를 딱 누르면은 OMR 답안지처럼 화면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답을 콕 찍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이렇게 친절하게 뭐 조회해라. 예,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2019년 일기예정. 예, 일기예정이 1월부터 3월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이 괄호 속에 월은 표시 안 해주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기예정 신고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라 이래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아니 세금계산서 합계표 1월부터 3월로 조회하면 되죠. 자, 어디 있어요? 부가가치세 1에 있죠? 우리가 그동안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주 들락날락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1 엔터 3 엔터 엔터. 그래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래. 발급이면 매출이죠. 여기 전자를 클릭해야 돼. 여기 말고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거래처별로 이 금액이 나와 있다 이거. 거래처별로. 그래서 물어본 게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거래처별로 쭉 나오니까 쭉 보니까 공급가액이 이게 제일 크네. 답은 부국상사. 그래서 여기서 부국상사에다 딱 표시를 해 두었다가 답안 작성에다가 콕 눌러주면 되겠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 문제 두 개는 정말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험 볼 때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차례대로 꼭 풀어야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 없어요. 네, 순서 없으니까 나는 시험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는 맨 뒤에 요거부터 하고 싶다. 네, 요거부터 하면 돼요. 네.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항상 뒤로 패스. 남았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 남았을 때. 점수가 다 똑같아요. 오히려 이 뒤에 이게 점수가 커. 하나가 4점이나 되잖아요. 네. 점수가 높은 데다가 쉽기까지 하는데 이거부터 해야지 뭐. 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은요, 어려운 거 제끼는 게 우선 시험 잘 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풀어야 돼. 뒤에 어려운 거 가지고 씨름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여기 지금 요 공인회계사 시험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네, 다 이거 FAT 1급, TAT 2급, TAT 1급 시험 다 봤어요. TAT 1급은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쭉 보면은 시험 보는 요령은 항상 시험 보는 사람은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시간 관리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서 너무 씨름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70점 이상은 합격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능력이 되는 것부터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격 전략을 짜야 된다. 간혹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분은 붙었어야 될 것 같은데 떨어졌네. 이제 그런 경우에 시험 보는 요령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어요.